세상 역사상 어떤 제국이든 몰락을 예고하는 숫자가 하나 있답니다. 이것은 이론도 모델도 경제 예측도 아니에요. 엄연히 수학적인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 5년에서 10년 안에 반드시 종말이 찾아온다는 패턴이 있어요. 그 숫자는 바로 부채 대 GDP 비율 130%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로 그 선을 넘었어요. 2024년 우리는 위험구역에 들어선 겁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시스템이 무너질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18개월에서 8년, 그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상할 일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바로 패턴 인식이고 그 패턴은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자, 우선 부채 대 GDP 비율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눈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해지지만 사실 이건 한 나라의 생사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부채 대 GDP는 간단해요. 한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모든 것에 비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마치 개인 재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연소득이 5만 달러인데 빚이 5만 달러라면 이것이 100%의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통제 가능하고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버틸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소득이 5만 달러인데 빚이 10만 달러라면 이는 200%, 즉 빚이 소득의 2배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은 빚에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파산을 선언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빚을 희석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고 있는 빚과 경제가 생산하는 전체 가치를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서 수학적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정부가 부채로 무너질 때 단순히 파산하는 것 그 이상이 일어나요. 통화가 무너지고 전쟁이 촉발되거나 심지어 나라 자체가 붕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역사적인 패턴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제국이나 국가가 부채 대 GDP 130%를 넘는 순간부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체계적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니 거의 모두가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로마 제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양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이었죠. 서기 300년쯤 로마의 부채 대 GDP 비율은 약 150%에 달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수세기 동안의 군사 확장과 세 대륙에 걸친 군단 유지, 엄청난 공공사업, 수도교, 도로, 원형극장, 빵과 서커스쇼로 국민을 달래는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화폐의 화폐 가치 하락이 핵심이었어요.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우스는 초기에는 은 함량이 95%였지만 갈리누스 황제 시기인 서기 2600년에는 은 함량이 5%도 안 남았어요. 당시 로마는 싸구려 금속을 섞어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돈을 풀었죠. 오늘날 돈을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이 폭등했고 물가가 치솟았어요. 세금 징수는 어려워지고 지방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됐죠. 로마는 바로 이 순간에 붕괴하지는 않았어요. 176년 후인 서기 476년에 마지막 붕괴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핵심은 부채가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미 붕괴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300년 이후로 로마는 영구적인 위기 상태였어요. 군사력은 약해지고 국경 방어는 어려워졌으며 야만인 침입은 잦아졌죠. 경제는 위축되고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죽어가는 제국이었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붕괴는 그냥 공식적인 끝이었을 뿐 두세 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수학적으로 감당 불능의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16세기 스페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시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들이 이룬 영토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고 전 세계를 뒤흔들던 강대국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제국 역시 부채 대 GDP 비율이라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패턴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과거를 통해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채 비율이 일정 선 이상을 넘어서면
그 나라 또는 제국은 결국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 지금 미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스페인, 메인, 필리핀,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 유럽 일부 지역, 신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금과 은이 넘쳐났지.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고 사실상 무적이라고 여겨졌어. 1557년까지 스페인의 국내 총생산에 대한 부채 비율은 대략 140%에 달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끝이 없는 전쟁 때문이었지. 프랑스와의 전쟁, 오스만 제국과의 충돌, 네덜란드의 개신교 반란 진압,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 유지까지. 당시 왕 페르디난드 2세는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가들에게 이자를 붙여 빌렸었는데 이자율이 세수보다 더 빠르게 불어났어. 결국 1557년 스페인은 파산 선고를 했지.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1575년 다시 한번 파산을 선언했어. 1586년, 1607년, 1627년, 연격이47년, 그리고 1953년까지 한 세기 동안 7번이나 디폴트가 발생했지. 그리고 그때마다 스페인의 신뢰는 무너지면서 차입 비용은 치솟았고 점차 힘을 잃어갔어. 결국 1700년이 되자 스페인은 2차 강국으로 전락했고 1800년에는 식민지마저 잃기 시작했어. 1900년이 되자 전 세계적 영향력은 사라졌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이렇게 끝나버린 거야. 모든 게 시작된 건 1557년 부채가 국내 총 생산의 140%를 넘기면서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였어. 자, 이제 1780년대 프랑스로 넘어가 볼까. 루이 16세 왕 치하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 비옥한 농경지, 인구도 많았고 문화적 우위도 확고했지. 그런데 문제 하나 있었어. 바로 빚이었지. 1688년 프랑스의 부채 비율은 대략 150%에 육박했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전쟁과 영국에 맞선 미국 독립전쟁 자금 지원,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사치스러운 지출, 그리고 부패한 세금 제도였지. 귀족과 성직자, 가장 부유한 계층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농민들만 징세 압박에 시달렸어. 1788년이면 정부 수입의 반이 이미 이자 지급에 쓰이고 있었어. 방위비, 도로 건설, 그리고 생산적 사업은 모두 뒷전이었지. 그때 정부는 사실상 지불 능력을 잃은 상태였어. 루이 16세는 1789년에 신분회관을 소집했지만 세금 인상은 오히려 혁명을 촉발했고 몇 달 만에 민중들이 봉기했지. 4년 후에는 왕이 처형당했고 10년 안에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에 휩쓸리며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어. 1788년의 부채 위기가 곧 1885년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 원인인 거야. 유럽 역사상 가장 격렬한 격변 중 하나였지. 이 패턴은 150%의 부채 국내 총생산 비율이 1년 만에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어. 이제 바이마르 독일을 봐보자.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연합국에 지불해야 할 전쟁 배상금, 전쟁 자금 조달로 인한 내부 부채, 그리고 붕괴된 경제까지. 1923년 바이마르 독일의 부채 비율은 대략 160% 이상으로 추정됐어. 정부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지. 세수는 부족했고 경제는 붕괴 상태였어.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바로 돈을 찍기 시작했지. 1914년 미국 달러당 4조 니 마르크였던 환율이 1923년 11월에는 무려 4조 2천억 마르크를 넘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거야. 빵 한 덩이 가격이 수십억 마르크였고 사람들은 손수레에 돈을 잔뜩 싣고 다녔어. 평생 모은 저축도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 거지. 중산층이 몰락했고 혼란과 기아, 분노가 독일 전역에 퍼졌어. 그 와중에 극단주의가 기회를 잡았지. 소수였던 나치당이 지지를 얻기 시작했고 1933년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어.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20년대 초 부채 위기는 결국 초인플레이션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그리고 파시즘으로 이어졌어. 이 패턴은 단순히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붕괴와 전쟁까지 예측하는 거야. 현대의 예를 보자. 그리스야. 2010년 그리스의 부채 국내 총생산 비율은 무려 180%에 달했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지출과 부패, 조기 퇴직, 비대해진 공공부문, 유로화로 차입하면서 돈을 찍지 못하는 한계까지 간 거야.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의 세수는 급감했지만 지출은 멈추지 않았어요.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렸죠.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스는 주권을 잃었어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축 정책을 강요했고 연금은 40%나 깎였어요. 실업률은 27%까지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60%에 달했어요. 그리스 정부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브뤼셀과 프랑크푸르트의 명령을 따랐고 거리에서는 시위와 폭력 사태가 벌어졌죠. 정치 체제는 붕괴했고 극단주의 정당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결국 그리스는 주권 국가에서 사실상 보호국으로 전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모든 패턴이 딱 맞아떨어졌죠. 20%가 넘는 부채 비율 20% 초과. 이 2010년에 도달했고 2015년에는 완전한 체계적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은 사람들이 부채가 많아도 괜찮다는 증거로 자주 드는 나라죠. 일본의 부채 GDP 비율은 지금 400%에 가까워요. 이는 역사상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패턴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그 패턴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은 1990년대 말에 부채 GDP 비율이 130%를 넘겼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침체에 들어갔죠. 199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3년 동안 일본 경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성장도 없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됐죠. 좀비 기업들이 저금리 부채로 살아남았고 임금은 30년째 오르지 않았어요.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누리던 번영의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은 붕괴 직전이고요. 일본은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좀비 경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기술적으로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일본이 이렇게 느리게 무너지면서도 겨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만의 특별한 강점 덕분이에요. 일본 부채의 거의 전부는 일본 국민과 기업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니죠. 일본은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극히 순종적이고 수십 년의 정체 상태를 받아들이며 혁명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느리게 죽어가고 있어요.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고 인구 구조는 재앙 수준이며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그 패턴은 유효합니다. 부채가 130%를 넘기면 종국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일본의 몰락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그 강점을 갖추지 못했어요. 미국의 부채는 상당 부분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고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인들은 인내심과 복종심이 약한 편이고요. 만약 미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면 조용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폭력적인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미국이 어디에 와 있는지 살펴볼게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는 38조 달러에 달했고 국내 총생산은 거의 29조 7천억 달러였습니다. 부채 GDP 비율은 128%에 이르렀어요. 20%만 더 높아지면 바로 430%라는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하는 거죠. 현재 속도로 적자 지출을 계속하면 약 2025년 또는 2026년 초에 이 비율을 넘게 될 겁니다. 지금이 바로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야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의 부채는 대체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어요. 209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채 GDP 비율은 35% 정도였고 관리 가능하고 지속 가능했어요. 그런데 리아간 행정부 시절 군사비는 늘렸지만 세금은 올리지 않았고 그 결과 부채는 계속 늘어났어요. 2090년대에는 테러와의 전쟁, 메디케어 파트 D, 감세 정책이 이어지면서 부채는 빠르게 증가했고 2010년대 초반에는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은행 구제와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채는 80%까지 치솟았어요. 2020년대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고 긴급 지출로 5천억 달러가 투입됐어요. 그 결과 부채는 120%에 육박했고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매년 2천억 달러씩 새 부채를 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자 지급액이 지금 1조 120억 달러에 달해서 군사비와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 연방정부 지출의 가장 큰 항목이 되어가고 있으며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래된 부채가 만기가 되고 더 높은 금리로 재조정될 때 2010년대 1%에서 2% 수준이 아니라 5%에서 6%로 오르면서 연간 이자 지출은 2조 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 몇 년 안에 이자 지급액은 개인 소득세로 거치는 모든 세수보다 많아질 것이며 결국 정부는 모든 일하는 미국인에게서 걷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입니다.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지출을 얼마나 줄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같은 법적 의무가 걸린 복지 정책들은 쉽게 손대기 어렵고 경제 성장률이 2~3%로는 부채 증가율인 7~2%를 따라잡기 힘듭니다. 결국 선택지는 빚을 갚지 않는 디폴트, 초인플레이션 또는 전쟁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부들은 절대로 디폴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뢰를 영구히 잃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죠. 대신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을 택하는데 이는 권력을 유지하면서 부채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적 흐름을 살펴봅시다. 역사적으로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20% 이상으로 치솟은 뒤 시스템 위기로 치닫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스페인은 1557년, 1557년에 140%를 넘기고 그 해 바로 디폴트하며 위기를 맞았고 프랑스는 17888년, 1788년에 150%에 도달한 후 1789년 혁명이 일어났으며 독일은 1920년 160% 돌파 후 1923년 초인플레이션으로 치달았고 그리스는 2010년에 180%에 도달해 2014년에 주권을 잃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임계치를 넘기고 위기로 치닫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에서 5년, 느리게 진행될 경우 10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 상실입니다. 2026년, 2026년, 2027년 이 그 시점입니다. 주로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해외 채권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국은 1,300억 달러에서 680억 달러로 줄었으며 이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내리려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시도와는 별개로 오름세를 타게 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4.8%에서 5.5%, 곧 6%, 7%까지 치솟을 것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8%, 4%, 10%로 올라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상업용 부동산은 붕괴하며 지역 은행들도 도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재정 위기입니다. 2027년과 2028년 무렵입니다. 미국 정부는 국채 경매에 실패하고 채권을 살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연준이 직접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 즉 돈을 찍어내어 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시행됩니다. 이때 달러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지죠. 인플레이션은 3%에서 4% 수준에서 갑자기 10%, 15%, 심지어 20%까지 치솟게 됩니다. 유가가 갤런당 8달러, 12달러를 넘고 식료품 가격은 2배로 뛰어오르며 임금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은 고통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붕괴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12% 이상으로 치솟아 거리에서는 시위와 폭동, 극단주의 세력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강압적 조치로 민심을 잠재우려 하고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자본 통제, 가격 통제, 자산 몰수, 연금, 금, 기타 재산을 강제로 압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전쟁 또는 구조 조정의 선택입니다. 2030년, 2030년과 2035년, 2035년이 그 시점입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무를 디폴트하고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는 실패를 인정하고 국제 준비 통화를 이루며 현재보다 훨씬 낮은 삶의 수준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둘째는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저축자, 연금 수급자, 고정 수입자들을 파멸시키고 베네수엘라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겁니다. 셋째는 전쟁입니다. 외부 적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찾아내어 전쟁을 명분으로 삼아 경제를 통제하고 채무를 탕감하며 나라를 하나로 묶는 방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채무에 갇혔을 때 전쟁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위기를 외부로 돌려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역사의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전쟁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종류의 큰 위기가 2028년에서 2032년 사이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위기를 통해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미국이 빚을 탕감하거나 적국의 진 빚을 없애는 한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정착될 거야. 이건 종말의 예언이 아니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201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2030년대와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뿐이지.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길도 바로 그 연장선이야. 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서 성장으로 돌파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수학적으로 답하면 아니야. 특히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120%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지. 수학적 계산을 보여줄게. 지금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려면 연간 2천조 원이 넘는 적자를 없애야 해.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모든 재량적 지출을 전부 끊는 거야. 복지, 국방, 교육, 인프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야. 이걸 모두 제로로 만들면 약 1,500조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래도 2천조 원 적재는 턱없이 부족하지. 결국 또 500조 원의 부족분이 남게 돼. 둘째, 세금을 올리는 건데 세수 증대가 30에서 40%까지 필요해. 그러면 모든 계층에 대해 엄청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게 결국 경제 성장에 치명상을 입히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야. 아니면 경제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해도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6%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성장은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지금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학적 계산이 말해주고 있지. 이렇게 해서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인플레이션, 디폴트 또는 전쟁이 그 해법일 수밖에 없지.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는 늘 인플레이션이나 전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어. 이제 한 가지 반론도 미리 짚어볼게. 미국은 달러, 우리는 세계의 기축통화를 갖고 있으니까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야. 미국은 특별하다고 믿는 미국 특권주의는 현대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망상이지. 과거 제국들 역시 자신들이 영원하리라고 믿었어. 로마는 신들이 영원하다고 믿었고, 스페인은 무한한 금광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배력을 유지했지. 프랑스는 왕권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영구적이 아니야. 조건부일 뿐이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브릭스 국가들이 새 통화 체계를 출범시키고 있고, 석유 달러는 이미 끝났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는 사상 최고이고 국채는 팔아치우는 상황이야. 세계는 이미 달러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은 돈을 찍어내서 세계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게 돼. 실제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선 가치를 담은 실물 화폐가 필요하거든. 그런데 우리는 충분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무려 8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그 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워질 거야. 수입품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미국의 생활 수준은 무너지고 말지. 이 규칙들은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돼. 수학적 계산도 모두에게 해당되고 곧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직접 체험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앞으로 3년에서 7해 안에 어떤 일이 닥칠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자신의 노출 범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만약 당신이 가진 모든 자산이 달러로 표시된 것이라면 주식, 채권, 현금 모두 환율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노출돼 있어. 위기가 오면 이 자산들은 크게 타격받게 될 거야. 이럴 땐 화폐 가치와 무관하게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 금과 은 같은 실물 귀금속이 바로 그것이지. ETF는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지만 네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금속이 가장 안전해. 유동성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귀금속이나 실물 자산, 땅, 특히 식량을 생산하는 농지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실물 가치와 생산력을 갖춘 자산, 그리고 국제 분산 투자가 필요하겠지. 미국에만 몰아넣기보단 안정된 나라의 해외 부동산이나 자산에도 관심을 두는 게 좋아. 두 번째로 부채 노출을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부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부채의 연이자율이 8% 이상일 경우 고물가 시대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바로 갚는 게 최선입니다. 자동차 대출이나 개인 대출도 빨리 정리하세요. 다만 고정금리 담보대출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만약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가 연이율이 3%에서 2% 사이이고 인플레이션이 15%에서 20%까지 오른다면 결국 감가된 달러로 빚을 갚는 셈이니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 모기지의 경우 금리 폭등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력을 키우세요. 앞으로 닥칠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며 사회적 혼란이나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최소 3, 4개월분의 비상식량과 생수,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단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유용하게 쓰일 기술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 기계 수리, 농업 분야 등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 때 가장 잘 버티는 사람들은 복잡한 공급망에 의존하는 도시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가 강한 이들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미국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30%를 넘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128% 정도인데 이 수치를 넘어선 뒤에는 보통 1에서 5까지 1년에서 5년 내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5%를 넘거나 달러 지수 DXY가 95를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달러 약세와 국제적 신뢰 하락, 그리고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재개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하는 신호로 결국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예고하는 징후입니다. 주요 은행이 무너지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화되면 지역은행부터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하며 국채 입찰이 실패하는 순간이 바로 패닉의 시작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30%의 부채 비율은 우연이 아니며 역사적으로도 큰 제국과 국가들이 이 지점을 넘기자마자 몰락하거나 큰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스페인, 프랑스, 바이마르 독일, 그리스, 일본 어느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이 128%에 있다는 것은 곧 130%를 넘을 시기가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적자 속도라면 앞으로 12에서 24개월 내에 이 지점을 넘을 것이고, 그러면 역사적 패턴대로라면 5년 내, 길게는 10년 내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시기를 2022년에서 2032년으로 예상하며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재앙 예언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의 경제 역사에 근거한 패턴 인식입니다. 수학적으로도 부채의 상환 가능성도 시간 계획도 명확하며 과거 사례들이 보여주는 최종 결과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정확한 시기와 위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뿐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채무 불이행, 느린 좀비처럼 몰락하는 일본, 아니면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군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2년에서 2032년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정부가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고 부채를 탕감하며 디지털 화폐와 금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패턴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고 닥쳐서 피해를 당할 것인지입니다. 붕괴 시기에 5%만이 살아남아 번영하는 이유는 역사를 공부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군중이 깨닫기 전에 미리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95%는 이게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구해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습니까?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반, 우리가 130%를 넘기기 전에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재정 생존 여부를 좌우할 것입니다. 만약 이 분석이 당신에게 핵심을 짚어줬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패턴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월별로 보여줍니다. 언제 어떤 위기의 단계가 찾아오고 그때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붕괴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패턴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28%에 도달했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턱은 130%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위기가 닥치는 데까지는 보통 2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시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